오늘 그래서 진행할 거는 머신러닝 리뷰 간단하게 하고, 저희 처음으로 이제 딥러닝 부분에서 인공신경망 배우고, 그리고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중요한 오차 역전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머신러닝이라는 걸 다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상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이고요. 저희가 보시면 여기 트레디셔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랑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짜서 컴퓨터한테 넣어주면 이제 아웃풋, 정답을 도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랑 그 아웃풋, 저희가 데이터를 넣을 때 그 엑스트레인에다가는 그 정답 라벨을 같이 넣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아웃풋을 넣어 놓으면 그걸 컴퓨터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머신러닝의 골자를 좀 나눠 보면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배웠던 거는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배웠었죠. 강화학습은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컴퓨터에다가 보상을 줌으로써 이게 보상을 얻는 걸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DNA에서는 강화학습을 따로 배우지 않고요. 저희가 이미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을 좀 배웠으니까 한번 그걸 좀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일단 회귀 분석. 저희가 애초에 저희과 과목에 있는 과목이죠. 가장 머신러닝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회귀 분석이라는 건 애초에 그 평균이 회귀한다라는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 보면 어쨌든 평균 값으로 회귀를 한다 해서 회귀 분석이고 이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이랑 분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회귀 분석은 어떤 뭐 성능을 도출할 때 어떤 값을 좀 도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트리계열의 모델들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분집하는 이제 그 컴퓨터에 피처들을 넣어놓고 돌리면 알아서 컴퓨터가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이제 피처들을 알아서 분집하려 해서 피처를 새로 생성해 주는 걸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원 축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배웠다시피 PCA라는 이제 차원 축소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건 좀 뒤에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일단 선형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포가 돼 있는 거를 선형, 즉 선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함수를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선형 회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선형 회귀를 잠깐 좀 복습을 해보면 이제 A랑 B라는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그 최적의 함수를 찾는 겁니다. 자, 일단 선형 함수라고 하려면 저희가 1차 방정식, 1차 함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y는 ax 플러스 b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를 보면 그 학습 매개 변수가 이 기울기인 a랑 이제 뒤에 붙는 이제 y절편인 b를 이제 파라미터로 학습을 시키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데이터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a가 0.8, b가 0.1인 이제 선형 회귀 함수가 있을 것이고 a가 0이고 b가 1인 그 상수함수 형태의 선형 회귀식이 있는데 이제 얘를 보면 누가 봐도 지금 데이터의 분포가 즉 데이터의 분포라고 하면 이제 이 선으로부터 데이터의 거리가 짧은 거는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a가 0.8, b가 0.1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가 좋은 파라미터냐라고 했을 때 A, B의 조합을 봤을 때 로스 펑션이 최소가 되는 파라미터의 조합이 좋은 파라미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손실함수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지금 데이터로부터 이 선형 회귀식이 데이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종합을 해서 보여주는 거를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회귀에서는 이제 모든 A, B의 조합을 고려해서 로스 펑션의 최소로 만든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는 계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사실 근데 저희가 말이 지금 저희가 선형 회귀만 보고 있는 거지 사실 선형 회귀로
데이터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죠, 요즘에는. 대부분 2차원 이상, 3차원 이상 훨씬 많은 데이터들의 피처를 사용해서 회기식을 돌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모든 A1부터 뭐 AN차, B1부터 BN차까지의 파라미터를 모두 다 실험을 해봐서 최적의 함수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다 찝어보는 게 아니라 그 무작위의 어떤 초기 값에서 이제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업데이트를 한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트 이제 비용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느 한 지점에 있을 때 그 값들을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을 했을 때, 아, 이쪽으로 갔을 때 로스 펑션의 값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은 다음에 이 로스 펑션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그 파라미터를 즉 A랑 B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선형 회기식에서만 해도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콘셉트론 더 나아가서 딥러닝 같은 파라미터를 따지고 보면 엄청 많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의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신경망을 본따서 만든 건데 그 노드들을 하나씩 다 연결하는 것들이 이제 가중치라는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제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딥러닝 즉 인공신경망을 좀 얘기하기 앞서서 이제 그 선형 얘기 아닌데 오늘은 제가 PPT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인공신경망을 아마 퍼셉트론을 인공신경망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인간한테 있는 신경세포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축상 말단은 다른 뉴런의 세포체나 수상 돌기와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혹시 그 잠깐 간담인데 혹시 자기 생명과학 배워보신 분 있나요? 네. 사실 근데 여기가 경영대여서 생명과학을 배운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딥러닝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크게 막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걸 이해를 못해도. 근데 딱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다른 뉴런의 세포체랑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또 그리고 뉴런은 충분한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 받았을 때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이제 뉴런의 신호 발생을 막는 신경 전달 물질도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건 뭐냐? 이제 뭐 저는 애초에 그 공부할 때 사람 이름을 잘 안 외워서 예,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인공신경망이라는 처음으로 나온 게 퍼셉트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다수의 신호를 입력받아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입력 데이터를 넣어 신호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값을 출력한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그 신경망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축상말단이 다른 뉴런의 세포체나 수상돌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다수의 신호를 입력받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노드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신호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값을 출력한다라는 부분은 충분한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았을 때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점을 매칭시켜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일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걸 봤으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단일 퍼셉트론이랑 다층 퍼셉트론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단일 퍼셉트론이라는 걸 좀 보면 이제 값을 보내는 단계와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두 단계, 딱 두 단계만 가능한 거에 단일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셉트론으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쉽게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엔드 게이트, not AND 게이트, OR 게이트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 OR 게이트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근데 사실 지금 딥러닝 처음 해보시면 이 게이트가 뭔지도 모르겠죠, 사실. 자, AND 게이트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둘 다 참일 때를 이제 AND 게이트에서 1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파이썬에서 배우는 AND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그럼 not AND는 당연히 그 AND의 역으로 나오는 컨셉트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OR 게이트는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XOR 게이트라는 건 뭐냐면 둘이 같은 값일 때는 출력을 하지 않고 둘이 다른 값일 때만 출력을 해주는 선형함 포세트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하려면 왜냐하면 저희가 단일 포세트론만 쌓아서는 이 XOR 게이트라는 게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 게이트들을 여러 개 쌓으면 이제 이 XOR 게이트를 구별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XOR 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앞에서 단일 퍼셉트론으로 구현이 가능했던 AND, NOT AND, OR 게이트를 조합해서 생성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NOT AND랑 OR, AND를 이제 합쳐서 다층 퍼셉트론을 구현하면 이제 저희가 구현하고 싶었던 이런 둘이 같으면 0으로 출력되고 다르면 1로 출력되는 XOR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더라라는 개념 하에 이렇게 퍼센트론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 더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하에 나온 게 이제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신경망을 알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개념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활성화 함수입니다. 저희가 어떤 값을 받았을 때 활성화 함수라고 하면 이 값을 넣으면 다시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범주형 변수들은 인코딩을 하고 수치형 변수들은 스케일링을 했었죠.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 활성화 함수는 스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값을 전달을 받았을 때 그 값을 활성화 함수에 넣어서 그 값을 다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가 왜 필요하냐? 굳이 그냥 값을 옮겨도 되는데.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라는 건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이제 이 신호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값을 출력한다. 이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이상에서만 값이 출력이 되게 활성화 함수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뉴런에서 출력 값을 결정하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계단 함수 또한 이제 그 활성화 함수 중에서 비선형 함수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풋 값을 x로 받은 다음에 그 값을 weight라는 이제 가중치라는 거를 곱해줍니다. 그것들을 다 합한 후에 그거를 액티베이션 그 활성화 함수에 넣었을 때 값이 임계 값을 넘냐 넘지 않냐에 따라서 이제 그 뉴런을 활성화시킬지 활성화시키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함수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을 것이고 얘는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있고 또 소프트맥스라는 함수가 있고 렐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때 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냥 0이나 1 그 사이에 있는 값으로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자, 소프트맥스 함수만 이제 마지막에 거의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인데 그 이유가 0에서 1까지의 값을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노드 값의 합이 1이기 때문에 확률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웃풋에 많이 쓰이는 함수고 자, 렐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어, 윗사람이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도 배웠으니까 이제 MLP, 즉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배워봅시다. 그래서 이 MLP라는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되지만 이제 보시면 지금 히든 레이어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를 여러 층으로 쌓았기 때문에 얘를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다층 레이어가 있는 퍼셉트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보면 이제 인풋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저희가 원래 피처들을 넣는 그냥 입력층 그리고 히든 레이어는 그냥 뭐 그 사이에 있는 신경망들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는 저희가 결과값 아웃풋을 보여주는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원 하나하나들을 이제 저희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MLP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순전파와 역전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 같이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순전파랑 역전파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근데 순전파라는 거는 이제 MLP의 매개 변수들을 활용해서 결과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선형 회귀를 할 때 그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넣으면 x 값을 넣으면 a랑 b랑 값을 알고 있으니까 y 값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레이어를 지나가면서 계산이 돼서 이제 그 값을 도출해주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전파는 좀 뒤에서 좀 예시를 같이 들으면서 보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럼 역전파는 뭐냐? 순전파는 어 저기 그 저희가 앞에서 본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저희가 원래 수학 공식을 풀 때처럼 쓰면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쓰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향의 계산을 이제 순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역전파는 그 반대입니다. 계산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희가 뭐죠? 이 웨이트라는 값을 적절한 웨이트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 MLP를 만든 거였죠. 그래서 그 웨이트로 적절한 값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매개 변수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역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에서 선형회귀를 복습할 때 봤던 것처럼 이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가중치랑 이제 편향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인 역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산 그래프라는 걸 한번 오늘 볼 건데 이 계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국수적 계산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전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관없이 자기랑 붙어 있는, 자기랑 관계돼 있는 정보만으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국수적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쇄 법칙은 뭐 거의 다 이제 3학년이시거나 아니면 3학년에 준하는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연쇄 법칙이라는 건 저희가 말 그대로 그 수학 때 배우는 체인룰입니다. 그래서 국수적 미분을 순방향하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아까 왼쪽으로 역전파를 전달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미분 값을 전달하는 원리는 이제 이 체인룰에서 고안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계산 그래프가 있는데 뭐 사실 계산 그래프라고 해서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사과의 개수가 두 개고 이제 그게 하나에 100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100원에 아니지 100원짜리를 두 개 샀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00원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소비세가 또 붙는다고 합니다. 1.1배. 그럼 200에다가 1.1을 곱하면 220원이 되겠죠. 근데 그럼 이 계산 값이 뭐 다른 뭐 감이나 뭐 귤 같은 걸 산다고 해도 딱히 뭐 이 사과의 값이 바뀌는 경우는 없죠. 이런 식으로 전체에 있는 뭔가가 바뀌어도 이 사과 이 하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국수적 계산입니다. 일단 이건 쉬우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슈퍼에서 한 개에 100원인 사과 두 개를 구매했는데 소비세가 10% 부과한다 하면 저희가 그냥 100 곱하기 2 하고 곱하기 1.1을 하면 220원인 거, 지불 금액이 220원인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계산 그래프 두 번째 봅시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똑같이 사과 두 개, 100원짜리 사과 두 개, 150원짜리 귤 세 개를 구매했다. 라고 하면 200원에 450원이니까 650원이고 뭐 1.1 곱하면 뭐 얼마가 나오겠죠? 715원인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 그래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그래프를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왜 계산 그래프를 굳이 보여주는 거냐면 이제 단순한 계산으로 복잡한 전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는 저희가 만약에 아까 앞에서 계산 그래프 1번 문제에서 100원짜리를 두 개 샀고 그게 200원이 됐고 그 200원을 1.1배 했더니 220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전파를 전달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어, 다층으로 한번 쌓아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값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이렇게 밑에 있는 변수들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역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얘도 715원 맞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과 개수랑 사과랑 귤이랑 귤의 개수랑 소비세랑 이렇게 각각 퍼센트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나왔는데, 자, 이거는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실 수 있어요, 처음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냐면, 덧셈 노드의 역전파 업데이트 방법은 이제 그냥 그 값을 다시 올려주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곱셈 노드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시면 얘를 돌려줄 때 지금 밑에가 y고 위에가 x였죠. 근데 반대로 그 미분값에다가 밑에 거인 y 값을 곱해주고 밑에다가는 위에 거인 x 값을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구나. 라고만 기억을 하셔도 아직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어, 패드를 연결해야 돼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괜찮죠? 저희 3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역전파 계산 그래프를 좀 같이 볼 건데, 저희가 순전파는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순전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과가 하나에 100원이고, 개수가 두 개니까, 우리 곱했을 때 200원이 나오고, 또 그 200원에 소비세 1.1%가 붙으니까 곱해주면 220원이 나오죠. 그럼 그 역전파를 계산해 봅시다. 처음에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곱셈 노드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위아래 거를 반대로 곱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1.1 값을 1에다가 곱해준 이제 똑같이 1.1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또 반대로 또 곱하기 노드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 있는 값하고 곱해지니까 2랑 1.1이랑 곱해져서 이제 2.1을 다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봅시다. 근데 원래는 이거를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풀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 한번 그냥 밑에 어차피 같이 답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계산 그래프 두 번째 거의 역전파를 좀 보면 아까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다만 이제 그 층이 좀 여러 개로 바뀐 거지. 자, 처음에 똑같이 1로 시작을 했고 순전파 개념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 계산을 했더니 715원이 나오더라. 라고 이제 저희가 인지를 했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 1을 반환을 해준 다음에 곱하기 놓으니까 위아래 있는 걸 반대로 곱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는 여기 밑으로 보내주고 여기 있는 거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위아래를 뒤바꿔야겠죠. 근데 저희가 사실 앞에 있는 것도 같이 곱해주는 건데 1을 곱하는 거니까 똑같이 값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무슨 노드죠? 곱셈이 아니라 덧셈 노드죠. 자, 그럼 덧셈 노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똑같은 값을 다시 반환을 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된 백프로파게이션인 1.1 값을 다시 위아래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다시 곱하기 노드죠. 그러면 곱하기 노드는 어떻게? 위아래를 반대로 해서 곱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가 100원이니까 밑에가 100원이니까 위에가 여기 나온 이 110이 100 곱하기 1.1 일이 돼서 110이 된 거죠. 자, 그럼 밑에 거 2.2는 어떻게 나온 거죠? 여기 1.1에다가 위에 순전파 값인 2를 곱해서 여기에 2.2가 오게 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귤 쪽의 곱셈 노드도 봅시다.
똑같이 1.1이 지금까지 백프로파게이션이 됐고 전파가 됐는데 그러면 반대로 곱셈 노드니까 밑에 있는 거랑 지금까지 전파된 백프로파게이션을 곱해서 위에다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밑에가 3이었으니까 3에다 1.1을 곱하면 3.3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위에는 150이었으니까 150에다가 1.1을 곱해주면 165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국수적 계산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여기 값을 보지 이게 무슨 값인지 몰라도 여기가 시작값이 무슨 값인지 몰라도 저희는 여기까지 반환된 값만 봐도 여기 뒤로 전파되는 값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 사실 앞에 있는 계산을 알지 못해도 그 자기 자신이랑 인접해 있는 즉 국수적 계산만 진행을 해도 역전파를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수적 계산이 사용되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서서는 이제 계산 그래프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역전파 방식으로 어떻게 전파가 되나 본 거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MLP 5차 역전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5차 역전파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5차 역전파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입력값을 받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풋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건 아까 뭐였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있는 얘는 히든 레이어죠. 저희가 사실 히든 레이어가 조금만 많아져도 계산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가 확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시 문제로는 지금 인풋 레이어에 있는 노드 두 개, 히든 레이어인 단일 히든 레이어에 노드 두 개, 아웃풋 레이어에 두 개 해서 저희 그 값만 봐도 사실 좀 숫자가 더럽고 복잡해져요. 일단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드만 가지고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직접 하진 마시고 그냥 다 숫자 적어놨으니까 수식이랑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웃풋 레이어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분 값을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활성화 함수, 자, 일단, 일단 저희가 순전파 방향으로 계산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수식은 그냥 이해하시라고 나중에 다시 보시라고 적어 놓은 거고 지금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인풋으로 받은 게 x1에 0.1, x2에 0.2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게 가중치가 많아지냐면 이걸 봤을 때 지금 어떤 식으로 늘어나죠? 인풋이 두 개고 히든이 두 개인데 가중치는 몇 개가 필요하죠? 웨이트 1부터 2, 3, 4까지 있으니까 한 층 쌓았는데 그리고 두 개 노드를 추가했는데 네 개가 추가됐죠. 이런 식입니다. 제곱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많은 이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그 처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히든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 값이랑 가중치 값이랑 바이어스 값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값이 좋다라는 개념이 있긴 해요. 가중치 초기화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배워보고 그냥 여기서는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정수나 실수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임의의 수를 그냥 랜덤하게 그냥 정리를 해놓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랜덤하게 정의된 값들을 조금씩 정답에 맞게 업데이트 시키는 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백프로파게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처음에 W1부터 W4까지 이렇게 그냥 임의의 값을 둡니다. 그러면 이 Z1이 계산되는 과정은 뭐냐면 처음에 X1이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 X1이랑 이 Z1이랑 연결되는 가중치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해줄 거는 이제 두 번째 인풋인 X2랑 또 X2랑 Z1이랑 연결되는 값을 구해줍니다. 그럼 여긴 또 이제 W2라는 가중치가 있겠죠. W2 맞나? W2가 0.25가 맞네요. 그래서 W2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그냥 X2 곱하기
W 2. 그럼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러면 지금 다 연결을 시켰죠? 이 Z1에 연결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얘네 두 개를 곱한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나온 가중치랑 연산값인 Z1이 되는 겁니다. Z2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Z2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Z2까지 구했죠? 그 다음 뭐였죠? 히든 레이어에 계산이 됐을 때 이거를 활성화 시킬 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활성화 함수에다 넣어줬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활성화 함수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함수였던 시그모이드 함수에 한번 넣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값이 좀 더러워지는데 그냥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었더니 아, 값이 이렇게 바뀌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51만큼 출력을 해주더라. 또 Z2를 넣었더니 0.52만큼 출력을 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웃풋 레이어로 또 가야겠죠. 그럼 이제 H1이 아까 저희가 시그모이드에 넣었을 때 이 값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을 기준으로 또 저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계산을 하고 더해주고 계산을 하고 더해주고 이렇게 나오면 Z3, Z4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나온 값이 저희가 출력해야 되는 아웃풋 값이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중고차 가격 예측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웃풋 값이 중고차 가격이 되는 거겠죠. 예측한.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지금 그 포워드 계산, 그 순전파 계산을 했죠. 그럼 순전파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그 값을 뭐랑 비교해야 돼요? 저희가 실제 이 값이 얼마인지를 비교를 해야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구한 값은 0.60944600 그리고 아웃풋 두 번째 아웃풋은 뭐 0.663 정도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실제 값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로스 펑션을 통해서 손실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0.4 즉 타겟 값으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나온 값은 0.6 정도니까 얘를 빼주고 얘를 제곱을 한 다음에 이제 2분의 1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똑같이 계산을 해준 다음에 얘네 두 개를 합쳤을 때 왜 여기 앞에가 2분의 1이냐면 지금 저희가 아웃풋이 두 개여서 그래요. 만약에 아웃풋이 n개다 그러면 n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그럼 다 더했을 때 그러면 손실이 한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평균치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 이제 에러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얼마나 지금 잘못 빗나갔나 저희의 예측값이 그거를 표현해 준 값이 이제 이 로스 펑션의 이제 출력값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스 펑션까지 구했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역방향으로 미분 값을 전달을 하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파법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좀 머리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체인 룰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자, 수식을 너무 막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 국수적 그냥 저희는 앞에서 계산 분계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역전파 문제에서는 국소적 계산이 가능하구나를 알았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는 건데 사실 이유가 뭔지 몰라도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래서 되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지금 X1이랑 W1이랑 곱해서 곱한 값이랑 그리고 또 X2랑 W2랑 곱한 값이랑 더해서 나온 게 Z1이죠. 그럼 간단하게만 좀 써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냥 잠깐 H1은 잠깐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러면 그냥 Z1에다가 Z1이랑 Z2가 있을 건데 Z1에다가 W 그리고 Z2에다가 W 6을 더한 값이 Z3가 되겠죠.
자, 이제 이 값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편미분을 해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였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어느 값에다 넣었죠? 로스 펑션에다 넣었죠. 그럼 이제 그 로스 펑션부터 이제 다시 미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다시 앞으로 갔을 때 이 나왔던 이 로스 펑션의 값을 통해서 쭉쭉쭉쭉 업데이트를 시켜서 마지막에 저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제 이 W1, W2, W3, W4라는 가중치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가중치들 뭐죠? 다 변수죠. 자,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봅시다. 혹시 편미분 개념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편미분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라는 전제하에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에러 펑션에서 에러 펑션이 로스 펑션이라는 그 토탈 값에서 이제 W6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 한 층을 미분을 시켜줘야 되죠. 그럼 이 값을 저희가 좀 펼쳐볼게요. 펼쳐본다는 게 이제 그 값들을 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3분의 y분의 x라는 값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좀 펼쳐본다고 한다는 개념은 x에다 뭐 3 곱하기 3분의 7 곱하기 7분의 y 하면 어차피 같은 값이죠. 약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편미분 기호들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토탈부터 이제 W6라는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까지를 좀 펼쳐보면 이제 에러 토탈을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즉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었을 때에 대해 미분한 거 곱하기 그러면 아웃풋을 Z3로 그러니까 여기로 갈 때 또 활성 함수가 사용됐겠죠. 그거에 대한 미분 값을 했을 때 얘랑 곱한 거랑 또 이 Z3에서 W6을 곱했었죠, 저희가. Z3로 갈 때 H2라는 값에다가 그거에 대한 미분 값을 또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이 편미분 기호는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계산을 했을 때 얘는 어차피 처음에 나온 이 로스 펑션에 대한 값을 가중치 6으로 미분한 거랑 같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저희가 지금은 여기까지만 봤지만 여기 이 부분까지만 봤지만 이거를 계속 앞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분 값들을. 그러니까 체인룰을 계속 써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죠? 아까 계산 그래프에서 뒤에 값을 몰라도 앞에 값으로 우리가 계산이 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아예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미분값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차 역전파가 어떻게 전파가 된다? 국수적 계산을 통해서 계산이 되고 그 국수적 계산의 근거는 이제 체인룰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한 반은 되셨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처음 개념을 배우면 굉장히 헛갈리는 곳이라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계속 익히시고 계산 그래프 문제 예시를 찾아서 계속 풀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딥러닝을 배우면서 계속 나올 개념이지만 사실 저희가 코드를 짜고 그러는데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뭐다? 체인룰을 사용했고 그 체인룰을 사용해서 국수적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앞으로 시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뒤에까지 쭉쭉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 값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 웨이트 값이 그 미분 값이 전달이 되면서 이 W1부터 W8까지 저희가 웨이트가 총 8개가 나오는데 이 값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업데이트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이제 업데이트된 넘어가서 새로 업데이트된
이제 가중치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미분을 해서 에러 값을 도출을 하고 다시 그 값을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이 웨이트 값을 바꿔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에포크를 한 번 돌렸더니 이제 오차가 0.00073 좀 적지만 어쨌든 오차가 감소를 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머신러닝을 하면서 러닝 레이트라는 걸 배웠죠. 러닝 레이트라는 것은 제가 수식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수식에 대한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 수식은 엔간하면 그 조장 그 멘토분들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기에 이 수식을 그냥 다 그래서 제가 PPT보다는 지금 국수적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값이 결국에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러닝 레이트라는 값은 이 값을 업데이트 시킬 때 얼마나 그걸 반영을 시킬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원래는 러닝 레이트를 1로 잡았다라고 하면 뭐 0.5만큼 웨이트 값을 뭐 W1의 웨이트 값을 줄여라. 인데 그 반영 값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러닝 레이트 값을 통해서 얼마나 가중치를 업데이트할지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은 에포크를 한 번만 돌렸죠. 에포크를 한 번만 돌렸는데 사실 딥러닝은 에포크스를 굉장히 많이 돌리게 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에포크를 돌리면서 러닝 레이트 값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버피팅, 과적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포크 수랑 러닝 레이트 값을 적절히 분배를 해서 계산 과정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 코스트- 계산 비용이 너무 커지지 않게 또 성능이 또 과적합으로 발산되지 않게 그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코드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 실습이라고 좀 거창하게 해놨는데 사실 여기 과제가 들어있어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저희 그냥 바로 코드 키고 한번 저희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잘 들리시죠? 네, 저희가 일단은 뭐 다들 프랩 환경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본인 컴퓨터가 엔비디아 RTX 계열의 이제 GPU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하셔도 괜찮은데 웬간하면 프랩에서 돌리는 걸 권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도 만들기 쉽고 그리고 프랩이 더 빠릅니다. 사실 뭐 오래 걸리진 않을 텐데 터널에서 돌리셔도 돼요. 일단 저희가 원래 있는 그냥 치랑 후치 비전은 다운을 인스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다운될 동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리스트에다가 제가가 아니라 이제 부학 회장님이 이제 짜실 때 함수 이름을 다 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5차 역전파법을 비롯해서 그 멀티레이어 퍼스트론의 구조를 좀 스트럭처들을 좀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자, 활성화함수, 순전파, 이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그 뭐야 액티베이션 펑션을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중치 업데이트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었죠. 다음에 6차 역전파 에러 계산 그리고 비선형 함수 미분. 네, 비선형 함수 미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된 그 코드가 또 함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이 이름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함수들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있긴 한데 이렇게 definition A라고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을 함수 이름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막 어렵진 않을 건데 만약에 모르시면 그 이제 멘토 받는 분이고 멘토분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보고 저희가 1차 시 때 설명을 들었던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성능을 도출을 해볼 거예요, 직접. 엠리스트 뭐였죠? 엠리스트 무슨 데이터셋이었죠? 네, 엠리스트는 이제 한글씨 데이터였죠. 0부터 9까지. 그래서 그 값들을 직접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0부터 9 중에 어떤 숫자인지에 대한 그 정확도를 출력해보는 코드를 직접 짜놨으니까
자, 그럼 저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러닝 레이트 값이랑 fx 값 같은 파라미터 값들을, 신말 끝낼게요.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을 해서 성능을 높인다고 했었죠. 그 값들을 조정을 해서 어떻게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해야 성능이 오르는지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코드는 이제 잠깐, 코드 잠시 누르고, 네, 이거 껐나? 잠깐만요. 네,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되는,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하셔야 되는, 이번 주 내내가 아니라, 어, 언제 하셔야 되는 게, 역전파 코드 지금 제가 실습 파일로 만들어 뒀으니까 직접 돌려보고 이 코드들이 뭘 의미하는구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주석을 한번 달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에포크수가 뭐다, 러닝 레이트가 뭐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뭐가 뭔지 아직 이해가 좀 잘 안 될 경우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코드를 좀 뜯어 보시면서 그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저희가 원래 머신러닝의 성능을 높이는 것처럼 똑같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튜닝을 통해서 성능 변화를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간단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모델이기 때문에 막 돌리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에폭스도 올려보고 러닝 레이트 값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좀 튜닝을 통해서 이제 좀 성능을 높여보고 뭐 에폭스를 높였더니 뭐 성능이 높아지더라. 뭐 아니면 뭐 에폭스가 몇 이상으로 갔더니 다시 또 성능이 낮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그럼 각 파라미터가 그 모델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세미나 1시간 컷 네, 마무리하고요.